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수필 국문학 3강에 있는 유관악상기라고 하는 최재공 선생의 글을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뭐 매년 EBS에 기행문, 고전 기행문 정도가 하나씩 실리는 것 같은데 예년의 글에 비해서 이 글은 나온 지문 자체에서는 크게 눈에 띄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장르는 기라고 하는 장르인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게 수필 국문학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행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자가 어떤 곳을 여행하고 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행문의 3요소를 이렇게 배웠죠. 여정, 그 여정에서 뭘 봤는가, 뭘 들었는가, 견문, 무엇을 느꼈는가, 감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해하실 때 뭐를 따라가시냐면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장면을 나눠 놓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뭘 봤는가를 생각하시고 보통 이제 뭐 어떤 본 거, 들은 거를 얘기할 때는 뭐 묘사의 방식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다음 이 묘사의 과정에서 뭐 감각적 표현 같은 게 쓰였느냐, 아니면 비유적 표현 같은 게 쓰였느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모이게 되겠죠. 화자가 어디에 가서 뭘 느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화자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정서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에도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이 기준대로 지문을 독해하시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해제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정답지에 있는 해제를 먼저 펼쳐보시고요. 항상 우리 지금 이 과정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계속 본문을 보기 전에 해제를 먼저 보고 있죠.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해제를 먼저 보셔야 이글 전체가 어떤 걸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항상 해제를 먼저 보시고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최재공이 67세 되던 해에 관악산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으로 그의 문집인 번암집에 수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행문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기라고 하는 어떤 다른 장르지만 기행문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최재공이란 분이 뭐 여러분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알기로는 정조 때 그때 높은 벼슬을 지냈던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미수 선생을 좀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최재공 선생이 67세 때 관악산을 기행하고 쓴 기행문이랍니다. 다음 부분, 관악산을 오르게 된 이유와 계기를 제시하고, 자 이제 이 글 속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를 소개하네요. 왜 관악산을 오르게 되었는가, 이유와 계기가 나오고 여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여정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니까 이 글의 전개 방식은 공간 이동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일반적인 기행문처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정에 따라 보고 느낀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견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주대에서는 양녕대군의 일을 떠올려 감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허목이 83세 관악산에 오른 것을 떠올리고 자신 또한 연주대에 한 번 더 올라 고인의 발자취를 잇겠다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다. 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한 번만 딱 읽어보시면 글 전체 내용을 판단하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보죠. 자, 이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게 나오냐면 관악산을 찾게 된 계기가 나올 겁니다. 계기 혹은 뭐 이유라고도 하죠. 왜 이곳을 가게 되었는가, 계기와 이유가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일찍이 들으니 미수 허목 선생은, 미수는 허목 선생의 호구요. 허목 선생은 뭐 중요한 인물로 이 글 속에서 다뤄지진 않습니다만 작가가 이분을 따르고 싶어서 관악산에 올라가는 건데 이분은 아마 1500년대 분이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최정원 선생보다가는 100년, 200년 앞서는 선배일 겁니다. 자, 허목 선생은 83세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갔는데 걸음이 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신선처럼 우러러 보았다라고 한다. 관악산은 경기 지방의 신령한 산이다. 그리고 선현들이 일찍이 논일던 곳이다. 한번 그 위에 올라가서 마음과 눈을 장쾌하게 하고 선현들을 태산처럼 사모하여 우러르는 마음을 기리고자 하였으나, 자, 나도 우리 시대의 이전 선배들처럼, 선현들처럼 관악산에 올라가서 좋은 경치도 보고 선현들의 그러한 모습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오래전부터 생각은 있으면서도 이 일에 얽매여서 이루지 못하였다. 자, 그동안 항상 관악산에 가지는 못했지만 관악산을 사모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조 10년 봄에 노량의 강가에서 거주하니, 자, 뭐 노량 강가, 여기가 아마
이분이 사시던 곳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다 보니 관악산의 푸르름이 거의 한눈에 들어오는 듯 하여서 마음이 춤추듯 움직여 막을 길이 없었다. 저기까지가 이제 관악산을 찾게 된 계기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관악산에 어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다가 노량의 강가에 살게 되면서 관악산을 보니까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부분 갑니다. 중략돼 있고요. 이제 관악산을 실제로 오르는 장면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승려가 인도하는 대로 대략 4, 5리를 가서 절에 닿았다. 선생님이 아까 여정을 잘 따라가라 그랬죠. 그죠? 이름은 불성사였다. 자, 첫 번째 간 곳이 절에 갑니다. 불성사라고 하는 절에 갔다. 절은 삼면이 산봉우리로 둘러있고 오직 앞면만이 훤하게 트여서 막힘이 없었다. 문을 열어 놓으면 앉으나 누우나 눈으로 천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자, 절의 경치를 잠깐 묘사했고요. 자, 이튿날 아침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룻밤 절에서 머물고 이튿날 아침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아침밥을 재촉해서 먹고 소위 연주대라고 하는 곳을 오르기로 했다. 연주대가 아마 관악산에 있는 봉우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봉우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건장한 승려 약간명을 골라서 좌우에 서서 길 안내를 하게 하였다. 한 승려가 말하기를 연주대는 여기서 10리 남짓 가야 하는데 길이 몹시 험하여서 나무꾼이나 승려들도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력이 감당하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한다. 자, 여기 올라갈 때 최재공 선생이 60이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60이면 사실은 힘이 좋을 나이는 아닌데 옛날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승려 하나가 길이 험하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자, 이제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하나 봐둬야 될 부분일 겁니다. 작가의 어떤 생각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마음은 장수이고 기운은 졸병과 같은 것일세. 자, 비유했죠, 그죠? 마음이 장수고 기운은 졸병이다. 장수가 가는데 마음이 가는데 몸이 어찌 안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웃어 넘겼어. 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드디어 절 뒤에 높은 산 꼭대기를 넘는데 덜어는 길이 끊어지고, 자, 아직 연주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를 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길이 끊어지고 덜어는 벼랑이 갈라져서 그 아래가 1000길이나 되는 곳을 만나면 몸을 돌려 석벽에 착 붙이고 손으로 번갈아 고목나무 뿌리를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현기증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밑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되게 험난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혹은 큰 바위가 완전히 길을 가로막을 때에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속이 파여 골이 진 곳 가운데 별로 날카롭게 깎이지 않은 곳을 골라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두 손으로 그 곁을 버티면서 엉금엉금 미끄러져 내려갔다. 바지가 걸려 찢어져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2번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비로소 연주대 아래에 닿았다. 아직 연주대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연주대 아래죠. 여기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연주대를 가는 과정에서의 위태로움을 서술하고 있고요. 천신만고 끝에 고생해서 연주대에 도착을 했답니다. 해는 이미 정오였다. 자, 시간의 흐름도 있네요.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해는 정오였고 쳐다보니 나보다 먼저 연주대에 오른 다른 사람들이 만길이나 되는 위에 서서 몸을 굽혀 아래를 굽어보는 것이 흔들흔들하여서 마치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자, 또 역시 위태로움을 얘기하죠. 물론 하자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설마 연주대까지 만길이나 되지는 않겠죠. 과장의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 방식을 통해서 매우 연주대가 위태로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아찔하고 머리깔이 쭈뼛쭈뼛하여서 똑바로 볼 수가 없어 수행원들을 시켜 높은 소리로 조심하시오 위험합니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나는 힘을 다하여 곱사처럼 등을 구부리고 기어서 마침내 그 정상을 정복하였다. 정상이 연주대겠죠, 그죠? 드디어 연주대에 갔습니다. 정상에는 돌이 있는데 평평하여서 수십 명이 앉을만했다. 그 바위의 이름을 차일암이라고 한다. 자, 이제 하자가 간 곳은 정상 연주대라고 하는 봉우리에 간 곳이고요. 그 봉우리에서 차일암이라고 하는 바위를 본 겁니다. 옛날 양녕대군이 태종의 첫째 아들이었죠. 태종의 첫째 아들이라서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폐위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의
다음 동생인 세종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 정도는 고 선생이 나도 알 정도니까 여러분은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워서 더 잘 알 겁니다. 자, 어쨌든 양녕대군이 왕위를 사양하여 간악산에 와서 머무를 때, 사양했다기보단 폐위당한 거죠. 어쨌든 머무를 때 간혹 여기에 올라와서 대거를 바라보았는데 해가 뜨거워 오래 머무르기가 어려우므로 작은 장막을 치고 앉았다라고 한다. 바위 구석에 꽤 오목하게 파놓은 구멍이 4개가 있었다. 아마도 장막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둥을 세웠던 곳일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다. 견문이 아니고요.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추측을 한 거예요. 4개의 구멍을 보고 아마 천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판 걸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구멍이 지금도 완연한데 대를 연주대라고 하고 바위를 차일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문이다. 자, 연주대 요 말도 그렇고요. 연주는 연은 뭐 사랑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리워하다. 주는 주인 주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양녕대군이 항상 왕위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대거를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거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이름도 뭐 임금을 그리워하다 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물론 이때 유교 사회니까 주군을 그리워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혹은 거기 모두 자기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거를 바라보면서 그리운 마음을 달래던 곳이 이곳 연주대라고 이름에 얽혀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연주대가 구름과 하늘 사이에 높이 솟아 있어서 스스로 내 몸을 돌아보니 천하 만물이, 자 거기서 봤더니 모든 천하의 만물이 감히 높음을 겨루지 못할 것 같고 사방에 보이는 무산봉우리들이 시시하여서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만큼 연주대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자의 마음 속에는 호탕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호탕한 정해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머지 봉우리들이 전부 다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직 서쪽 끝에 쌓인 기운만은 한없이 넓고 아득하여서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맞닿은 듯하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보면 바다고 바다라고 보면 하늘이니 누가 하늘과 바다를 분별하겠는가.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와서 호탕한 기상을 느낀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리고 한양의 성과 궁궐이 밥상을 대하는 것 같이 분명히 보인다. 소나무와 전나무가 고리처럼 둘러져 빽빽하게 들여찬 곳은 경복궁의 옛 대거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양녕대군이 오락가락 돌아다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일은 비록 100대 후라도 그 마음을 상상할 수가 있다. 여기에 올라오면 경복궁의 옛 왕궁터가 보이니까 양녕대군이 여기에 올라와서 가지 못하는 대골터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리워했을 거라고 또 역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바위에 기대어 시경의 시를 낭낭하게 외워보았다. 자, 항상 이런 산문 속에 시가 나올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화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를 집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눈여겨서 봐두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에는 계암나무, 진펄에는 감초풀, 그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자, 이제 어떤 자연물들을 얘기하면서 그리워한다라고 말했죠. 이유는 화자가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움의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서가 그리움인 건 확인이 됐고요. 서방의 아름다운 사람, 저 아름다운 사람, 서방의 사람이여. 자, 서방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방의 사람을 그리워하는 하자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의 그리움은 시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리움인데 아마도 이것이 양녕대군의 마음을 양녕의 마음 항상 연주대에 올라와서 대궐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궁궐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추측하면서 이런 시를 읊어본 것 같아요. 자, 이에 숙현이 같이 간 사람이 모양이죠. 이에 숙현이 말하였다. 그 노랫소리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다시 말하였다. 임금을 연모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떳떳한 도리이네. 이 시가 뭐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거죠. 본래부터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을 걸세. 다만 내 나이가 67이니
허미수의 그때 나이에 비하면 자, 이분이 80살 넘어서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에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16살이나 모자라네. 그런데도 그분은 걸음걸이가 나는 것 같았다는데 나는 힘이 다하고 숨이 차서 간신히 올랐으니 도학과 문장이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근력이 옛사람과 같지 않음이 어찌 이렇게 다른가. 자, 계속 지금 이분은 옛 성현들을 따르고 있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옛 성현들의 도학이라든가 문장, 학문들이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보다 뛰어난 건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힘이 왜 그 사람들보다 부족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만일 83살까지 살면 비록 가마를 타고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연주대에 올라와서 고인의 발자취를 이을 것이네. 고인이 누구예요? 허미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아마 못 올라왔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 80을 못 넘기신 것 같아요. 이분이 8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60 몇 살에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네는 기억하여 두게나 이숙현이 말하기를 그때 저도 또한 마땅히 따라올 것입니다 하였다. 숙현의 나이는 지금 바야흐로 65으로 둘은 서로 크게 웃고 말았다. 이날 불성함에 올라와 자고 이튿날 노량에 내 집으로 돌아왔다. 자, 그래서 집에서 관악산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집으로 왔다고 했으니까요.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 내용은 연주대에서 양녕대군의 마음을 추측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글쓴이에 대해서 이해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글쓴이를 물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적인 거 묻는 게 아니고 지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1번 관악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을 품었으나 오랫동안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글의 서두에 나왔었죠. 2번은 노량의 강가에서 거주하며 관악산을 접한 것으로 인해 관악산을 오르는 내적 동기가 강화되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요 1번, 2번은 모두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불상사 뒤쪽 산 꼭대기를 넘을 때 두려움을 느꼈으나 갖은 고생 끝에 천신만고란 말 나왔었죠. 갖은 고생 끝에 연주대에 이르렀다. 오케이. 4번 차이람의 구석에 있는 4개의 구멍을 확인한 후에 그 구멍의 쓰임새에 대해서 추측하였다. 아마 양녕대군이 뭐뭐를 쳤을 거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5번 시경의 시를 읊어 연주대에 올라 느낀 성취감과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 이 시 속에 어떤 정서가 나왔냐 묻는 건데요.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시 속에는 양녕대군이 이 연주대에 올라가서 궁궐을 바라보며 가졌을 그리운 마음을 시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니까 지금 5번 선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은 시에서는 보일 수 없는 정서니까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설명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한문 문체 중에 하나인 기는, 자, 기라고 하는 장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서 영구히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글로서 사실의 기록을 위주로 서술이 이루어지며 사실의 기록이 위주랍니다. 이루어지지만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기도 한다. 기체 중에 하나인 산수유기, 아마도 산수유니까 자연을 돌아보고 혹은 자연에서 놀다 온 기록이란 뜻이겠죠. 산수유기는 산수를 유람하면서 자연을 유람하면서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여정에 따라 견문과 함께 글쓴이의 감상이 제시가 된다. 유관악산기는 산수유기로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감상과 관련해서 글쓴이는 역사 속 인물의 일화를 떠올리고 양녕대군 그것을 자신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 인물이 뭐 허미수나 혹은 양녕대군 둘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불성사에서 연주대를 올랐다가 불성암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사실적인 여정에 따라서 글쓴이가 체험한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2번 글쓴이는 연주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승려와 나눈 대화를 인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말 인용했죠. 그 말에서 마음을 중시하는 글쓴이의 견해, 마음을 장수에 비유하고 몸을 병사에 비유했었죠. 2번 기억나고요. 3번 글쓴이는 연주대에 오르면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함께 자신이 취한 행동을 묘사하여서 관악산에서 체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죠? 거기서 뭐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종을 시켜서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외친 부분들 다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4번 연주대에서 글쓴이는 연주대와 관련 있는 양녕대군의 일화를 떠올리고 양녕대군이 궁궐을 바라보며 품었을 마음을 긍정하는 태도, 연민하는 태도죠. 그 지금이나 그때나 뭐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궁궐에서 왕위를 물리고 나온 양녕대군의 마음을 양녕대군의 속마음 그리움의 마음을 연민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는 말일 겁니다. 자 5번 글쓴이는 연주대 정상에 올라 품게 된 넓고 큰 기계를 말하고 호연직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지 못한 지난 날을 성찰하고 있는 건 전혀 안 나오고요.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오자고 다짐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역시 글 내용 묻는 거네요. 지금 보는 것처럼 글이 아주 복잡하지 않은 글들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글 내용을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글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건 또 글 내용일 겁니다. 1번 A에서 간악상과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B에서는 그 이야기의 사실성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허미수라는 분이 83살에 거기 올라갔대.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D는 사실성을 판단하는 건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2번은 A에서 글쓴이가 간악산에 오르는 목적을 제시하고 왜 올랐다? 가고 싶어 갔다고 표현했나요? 자, 허미수 선생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 거지 목적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시 글 내용과 안 맞습니다. 3번은 A에서 글쓴이에게 기감이 된 인물을 소개하고 누구? 허미수 그지? 그러니까 요 인물을 소개한 거 맞습니다.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B에서는 인물을 본받으려는 태도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현들이 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옛 성현들은 학문과 문장 같은 건 우리보다 앞서 근데 왜 근력이 모자라지? 그렇지만 나도 성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다시 와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이 글 내용과 일치하겠네요. 그 다음 4번은 A에서 글쓴이에게 관악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정보 나온 거 없고요. 5번은 A에서 과거에 관악산에 올랐던 인물을 소개하고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그 인물과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체험한 난관을 제시했다고요. 이런 거 나온 거 없죠. 단순하게 글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글 하나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오늘은 아주 쉬운 글이라서 이런 별로 안 어려웠을 텐데요. 한마디 해볼게요. 쉬워도 2점이고요. 어려워도 2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글들을 우습게 보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준비하는 시험이 하나를 틀리고 나면 후회가 1000개로 남겠죠. 그러니까 쉽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글일수록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